자, 여러분, 중동에 전쟁이 딱 났다. 그러면 사이렌 바로 딱 달고 삐뽀삐뽀삐뽀 달려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죠. 근데 미국은 왜 이렇게 중동의 전쟁에 이렇게 깊게 관여하고 군사까지 보내가면서 이 중동의 영향력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가? 사실 이 미국이 중동에 이렇게까지 집착하게 된 역사가 그렇게까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자, 미국은 도대체 왜 언제부터 중동의 전쟁에 집착했을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사실 1900년대에 들어서 그 중동의 정세에 가장 깊게 관여했던 나라는 바로 영국입니다. 자, 이전 석유 역사 시리즈를 보고 오시면 아시겠지만, 자, 1908년 영국의 윌리엄 다시라는 씨가 이란에서 석유 채굴에 성공하면서 영국에는 석유가 안 나니까 이 영국이 이란에 처음 진출하면서 이 석유 열강들이 중동의 이 석유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게 1914년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석유가 전쟁 수행을 위한 전략 물자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면서 이 영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딱 떼거지처럼 중동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 중에도 이 석유가 없던 세계 일장 영국과 자기 나라에서도 석유를 1860년부터 많이 캐고 있던 석유 노하우가 풍부한 일장진, 곧 일장이 될 미국의 주도로 1차 세계대전 이후 중동의 석유 채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라는 회사를 세워서 이란의 석유 채굴을 하기 위해 투자도 하고 기술을 개발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라비안 아메리카 석유 회사, 줄여서 아람코라는 회사를 세워가지고, 이게 지금 쌀만 형님이 코엑스 유치하고 뭐 네옴시티하고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석유 회사 아람코, 이게 이때 생긴 겁니다. 1920년대 이때 생겼는데, 미국은 여기 사우디를 중심으로 중동의 석유를 채굴하기 시작했고, 영국은 이란을 중심으로 석유 채굴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나라들이 석유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 미국과 영국 없이는 석유를 캘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석유 안 준다고 군사를 보내서 협박하거나 이런 거는 잘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 세븐 시스터즈라는 석유 독과점 기업이 있었는데, 7개라서 이게 세븐 시스터즈라고 부르는데, 요게 다 미국이랑 영국 자본이 들어간 회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자본, 기술, 영업망이 없기 때문에 요 회사들을 거치지 않고서는 자기네들 석유를 캐서 팔아먹을 수 없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뭐 상호 보완이 되는 관계겠죠. 이런 회사들도 석유를 제공해주는 국가가 필요했지만 석유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이 기업들이 필요했단 말이야. 이 기업들이 들어와서 기술과 자본을 제공해서 자기네들 석유를 팔아가지고 이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관계였어가지고, 뭐 군사를 보내서 협박을 안 해도 알아서 뭐 석유를 같이 캐는 그런 공생 관계가 맺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좀 약간 정세가 변화되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민주 정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 중동 국가들이 다 왕정을 하고 있었는데, 1951년 이란은 모사데크 총리가 민주 총리로 선출이 되게 되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반영국주의자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국민 정서겠죠. 이 석유를 이란에서 캐가던 영국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진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사우디를 기반으로 석유를 잘 캐고 있었는데, 사우디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왕정, 지금도 왕정이 잘 유지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왕이랑만 이관계가 좀 잘 맞으면 석유를 캐는데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석유를 캐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관계를 고려해야 되는 영국과 비교해서 미국은 석유 수급을 잘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굳이 이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동에 뭐 군대를 보낸다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50년대니까 마침 이때 한국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전쟁으로 굉장히 피곤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너네 전쟁 좀 하지 마, 중동 사이좋게 지내, 미국이 그런 스탠스였다는 거죠. 시간이 흘러 이 중동의 국가들이 석유에 대한 그런 주도권을 가지기 원하면서 1960년 베네수엘라와 사우디의 주도로 오펙이 설립되게 됩니다. 오펙이 석유 수출국 기구인데,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저 영국이나 미국 같이 다른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 석유를 캐가는 거를 좀 견제를 하자,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슬슬 이 석유에 대한 주도권이 캐는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 있었다면, 이때부터 서서히 석유에 대한 주도권이
석유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슬슬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1차 오일 쇼크가 터진단 말이죠. 1차 오일 쇼크를 계기로 확실하게 이 석유에 대한 주도권이 석유를 캐는 기술과 자본을 가진 국가에서 석유 자원 자체를 보유한 국가로 딱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이미 자기가 석유를 캐고 있는 국가였으니까 여기서 석유를 굳이 공급받지 않더라도 뭔가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캐나다라든지 남미 국가들도 석유를 많이 캐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는 석유에 집착하지 않아도 됐을 것 같은데 1970년대 들어오면서 이게 얘기가 싹 달라집니다. 왜냐면 197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의 석유 소비 생산량을 살펴보면 미국의 석유 소비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으로 쭉 증가하는 반면에 미국 내 유전들이 고갈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본토 내 석유 생산은 쭈르르륵 내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석유가 고갈될 거다, 석유 이제 어떡하냐 이런 이제 고민이 미국 본토에서 살살 흘러나오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미국이 모자란 석유를 채우기 위해서 온 나라 디비가면서 석유를 수입하는 양을 늘려가기 시작했는데, 자, 그 중에 이제 페르시아만의 석유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1973년 13%였던 페르시아만 석유 수입 비중이 1977년에 되면 28%까지 늘어나게 되죠. 자, 페르시아만이 어디냐? 자, 이 중동을 딱 이제 보시면, 보시면 이제 요 중동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란, 쿠웨이트, 이라크, 사우디를 관통하는 요 해안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르는데, 이란과 쿠웨이트, 이라크, 사우디, 중동의 주요 유전의 기름들이 다 이 바다에 걸쳐서 이렇게 수송이 되게 되고, 이렇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렇게 해외로 수출이 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이 요 네 나라에 대한 외교적, 정치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지던 시점이었습니다. 자, 근데 석유 그거 그냥 돈 주고 사오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뭐 전쟁까지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바로 그런 고정관념을 깨게 해준 게 바로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었습니다. 1978년부터 79년까지 진행된 이란의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이제 팔레비 2세가 물러나게 되고 이 이슬람 극단주의가 이 이란에 자리 잡게 되는데, 이 이슬람 극단주의가 주장했던 게 바로 반미 반영 정책이었습니다. 미국 미제 승냥이 영국 저놈들이 우리 석유 다 캐가고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 거에 대한 반감에서 이런 혁명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얘네 정치적인 이유로 너네한테 석유 안 팔아, 너네 아니어도 세계에 석유 쓸 나라들 많아,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게, 아니 돈을 줘도 얘네들이 뭐 이런 극단적인 정치 반미 반영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석유를 안 팔 수가 있네. 이렇게 되니까 석유 가격 요동을 치고 이 굉장히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고 뭔가 이게 경제 논리에 맡겨서 석유를 사는 게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왔구나 라고 미국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미국이 페르시아만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이 페르시아만을 끼고 있는 주요 석유 수출국이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요렇게 4개의 나라였던 거죠. 자, 근데 이란이 나가리가 됐잖아요. 자, 이란에서는 이제 석유를 안 판대. 너네한테 이제 석유 안 팔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사우디는 원래 여기 이제 사우디 지역은 원래 미국의 우방 국가였으니까 여기는 잡은 토끼인데 이게 날아갔으니까 이 날아간 거를 어떻게 메꾸지라고 봤을 때 요 두 나라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라크랑 쿠웨이트. 그래서 이란이 나가리가 됐으니까 이 이라크랑 쿠웨이트를 뭔가 잘 구워 삶아서 우리가 석유를 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 시대적 배경에서 이라크의 후세인이 등장합니다. 자, 이라크 후세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사담 후세인은 이제 1947년 태어나서 2006년 이렇게 죽은 사람인데 1968년부터 79년까지 이라크의 부통령을 합니다. 지금은 평가가 굉장히 안 좋은 독재자였지만 이때는 굉장히 일도 잘하고 선망 있는 정치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겠지. 그래서 1979년 사담 후세인이 이 이라크의 대통령이 되게 되는데, 이 사담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미국 형님, 저 이란이랑 다이다이 한번 깨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기 편을 들어달라는 거죠. 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이가 원래 좀 괜찮던 그 이란이 나가리가 됐으니까, 확실하게 이라크 편을 좀 들어주면, 이라크가 우리한테 석유를 잘 팔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미국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 이제 이란이 이라크랑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자, 이 전쟁이 굉장히 소모적인 전쟁이었어요. 이게 8년 동안 이어졌고, 뭐 서로 뭐 얻은 게 한 개도 없고,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양쪽의 사망자만 100만 명 이상이 나온 그런 끔찍한 중동의 전쟁이 벌어졌던 거죠. 이라크가 빚만 오지게 지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야. 이 사람의 독재는 점점 심하고, 뭔가 정치적으로 흔들렸겠죠. 그렇게 사담 후세인의 심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당시 이라크가 이 이라크 이란 전쟁을 통해서 빚을 당시 돈으로 1000억 달러 정도 부채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 중 140억 달러가 여기 옆 나라 쿠웨이트한테 진 부채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쿠웨이트가 이 금액이 좀 크잖아요. 20조 정도 되는데, 자, 그래서 쿠웨이트가 형님 돈 좀 갚으실 거죠? 형님 안 갚는다는 게 아니고, 행님이 아는데, 행님 좀 어려운 거 아는데, 안 갚는 게 아니고, 안 갚는다는 게 아니고, 요새 하도 입금이 잘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요런 사살 이렇게 좀 물어봤겠죠. 제가 물어봤는데, 그, 후세인 형이 많이 빡쳤나 봐. 자, 그렇게 쿠웨이트가 물어만 봤는데, 우리 세인 형님이 많이 빡치셨는지, 1990년 8월 2일, 쿠웨이트를 침공해버립니다. 눈치 안 챙겨? 행님 화난 거 안 보이나? 이러면서 뒤졌다 너네 쳐들어가며 해가지고 쿠웨이트 침공을 1990년대에 딱 해버린 겁니다. 요게 후세인의 이제 여러 가지 숨겨져 있던 그 쿠웨이트 침공 이유가, 화난 거는 명분도 아니지. 그냥 뭐 지가 화났겠지 그냥. 자, 지가 화났는데, 당시 이제 쿠웨이트 유전까지 먹어가지고 빚을 더 갚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쿠웨이트 석유까지 내가 꿀꺽 해가지고 이 전쟁 부채도 갚고 이 이라크의 중동 영향력을 확보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근데 미국이 이란이랑 싸우는 거는, 미국이랑 이란은 안 친했기 때문에 이 이라크가 이란이 싸우는 거는 뭐 이렇게 눈을 좀 감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세인아 봐봐, 이놈 짰어. 쿠웨이트는 미국의 친구란 말이야. 너 우리 친구끼리 친하게 지내렸더니 얘네랑 전쟁을 해. 선을 넘어버리네. 그래가지고 미국이 유엔을 통해서 이라크를 제재하고 철수해라 이렇게 굉장히 큰 압박을 넣습니다. 자, 근데 유엔의 제재에도 세인이가 아랑곳하지가 않아. 응, 꺼져 이렇게 한 거죠. 근데 후세인이 이렇게 배째라를 시전한 이유는, 당시 이라크가 8년 동안 전쟁을 거쳐서 굉장히 우수한 정예 장병들이 많았고, 뭐 병력도 거의 100만에 가까운 그런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10 몇 년 전에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걸 보니까 미국 얘네들이 결국 우리나라를 침공해도 우리나라를 결국은 이기지 못하겠구나라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미국 너네 별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개기겠다 라고 선언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아빠 부시 대통령이 세이나 허허허 맨날 이렇게 실실 내가 웃고 있으니까 내가 물러보였어 이랬고, 1991년 1월 12일 미국이 선전포고를 하고 1월 17일 그 유명한 사막의 폭풍 작전을 시작으로 걸프전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걸프전이 자, 왜 그렇게 충격적인 전쟁이었냐면, 바로 스텔스 전투기가 처음으로 상용 실전 배치를 받아서 작전을 펼친 전쟁입니다. 그래서 스텔스 전투기가 이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이라크 바그다드의 방공망을 무효화시키고 이라크의 주요 시설들을 타격을 했고, 자, 그 다음에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는 무기도 있었는데, 이 미사일이 굉장히 정밀하게 이렇게 딱딱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미사일이 슉 날라서 이라크의 주요 통신망, 군사 거점 시설을 탁탁탁탁 개박살을 내면서 이라크의 군사 작전 수행 능력을 굉장히 떨어뜨렸고, 그래서 2월 24일에 저 공습 신나게 끝내고 육군을 투입해서 2월 28일에 전쟁을 종료시켜 버립니다. 압도적인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이라크를 확실하게 박살을 내버렸죠. 자, 그래서 걸프전 결과 이제 미국이 중동에서 아무도 까불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뭐 정치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형이 달라면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무력을 과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결과로 2000년대 초반까지 이라크가 잠잠해지면서 중동의 석유, 페르시아만의 석유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점점 미군이 지금 철수를 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아니, 중동의 석유가 아직까지 중요할 텐데 얘네들이 왜 중동에 자신들의 그런 군사적인 영향력을 축소를 시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2000년대 들어서 미국의 석유 정책에 무슨 변화가 생겼을까? 자,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딱딱 부탁드리겠습니다.